안녕하세요. 대박천국 선데이 일부 장민지입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은 글로벌 이슈로 인한 외국인의 수급 악화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주요 기업들의 발표가 이어지면서 낙폭을 줄여나갔는데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호재에도 주가는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대형주 역시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박스권에 갇힌 우리 시장이 다음 주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오늘 대박천국 선데이와 함께 하셔서 다음 주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김동엽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특강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무료 특강은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참여하거나 샵 8338로 김동엽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핸드폰으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대박천국 선데이 일부 김동엽 파트너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대박천국 선데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김동엽입니다. 오랜만에 이 시간에 인사드리는데요. 제가 이번에 2주 연속으로 주간 베스트 파트너에 선정되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예, 반갑고요. 자주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동엽의 투자 전략으로 메가 트렌드의 투자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한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트렌드 그러면 큰 빅이죠. 예. 엄청나게 큰 어떤 세상과 시장의 물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시장이 흘러가는 방향성 이런 거에 정확하게 추종을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지 좋은 수익이 나온다라고 믿고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준비된 내용은 요즘 시장 조금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순서로 메가트렌드 투자란 무엇인가 또 어떤 쪽에 집중하시면 좋을까 그래야지만 좋은 수익이 나온다라고 강조드리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 특히 7월달 들어서 내 계좌에 수익이 잘 나지 않는다, 어렵다 이런 말씀들 참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지난 한 주를 보더라도 주 초에 연속으로 빠지는 장세를 또 경험하면서 시장이 또 아래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걱정도 드셨을 것 같습니다만 다행히 주 후반에 원위치 시켜놓는 모습으로 다행스럽게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한 주를 놓고 봐도 시장의 지수가 큰 전진이 없었고 아마 많은 분들의 계좌도 그냥 답보 상태를 그대로 좀 진행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시장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데는 뭐 크게 두 가지의 어떤 관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우리나라도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영국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공포감이 다시 한번 시장을 짓누르기도 하지요. 최근에 좀 줄어들었다가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런 면들을 보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경제가 재봉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시장에 퍼지면서 지수 등락을 좀 제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그렇지 않아도 바이러스로 또 괴로운데 미국의 경기가 지금이 정점이다. 이미 지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 일부 전문가들이 나오면서 흔히 말하는 피크아웃, 경기라든가 주가 지수, 주가에 대한 어떤 상황들이 정점을 이미 지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에 화들짝 놀라고 있는 증시의 상황들이 현재 많이 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가장 단적으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물을 가지고 시장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판별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올 초에 채 1%가 안 되던 그 국채금리가 쭉 한번 올랐죠. 그래서 1.5대에서 심지어는 1.7%대까지 상승을 할 때 1월달과 2월달에 그 미국 시장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하면 야 이거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크게 폭발하고 있다.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의 속도가 빨라질 것 같다. 이런 우려감들로 주가가 쭉 내려가는 일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때 연준 파월 의장이 계속 뭐라고 했냐면 일시적입니다. 이 인플레는 일시적이고 금방 진정이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한 두세 달 지나면서부터 정말 인플레이션의 어떤 상황들이 많이 좀 침체가 되는 상황들, 좀 안정이 되는 상황들이 되면서
금리가 은근히 이제 빠지는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6대에서 최근에 1.1대까지도 빠지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1월 달과는 반대 해석인데요.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건 알겠는데 이미 이때쯤 금리가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경기 정점이 달성된 거 아니냐, 경기 회복이 요원해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만큼 국채에 대한 수요가 뭐 줄었다 아니면 늘었다 이런 것들 가지고 시장의 경기가 회복되려면 아직도 멀었다 아니면 침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또 1월 달에는 너무 오른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다가 최근에는 안정세로 돌아간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경기 정점에 논란을 한창 가열화시키는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극명합니다. 블랙록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의 회장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옐런 재무장관,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인플레가 몇 달간은 급격하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연말쯤 돼서는 확 가라앉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서로 상반된 얘기들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의 방향성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자, 경제라든가 주가 또 뭐 종합 주가 지수에 대해서도 이런 극명한 의견들이 갈려요. 조정장이 크게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추세를 깨지지 않는 단기적인 이슈들 뿐이다. 잠깐의 노이즈인데 너무 놀랄 필요 없다. 시장은 앞으로도 1년이나 2년쯤 충분히 더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결국 양쪽의 극단의 어떤 그 의견들이 좀 충돌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뭐 지금 걱정을 하지만 그 증권 격언 중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걱정과 통곡의 벽을 타고 주가와 지수는 계속 오른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부 또 전문가들은 뭐 심지어는 올 연말쯤에 뭐 지금 쌓여 있는 큰 버블이 빵 하고 터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양극단. 앞으로도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증시가 화랑을 보일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가 하면 지금 뭐 올해 말에서 한 내년 정도 사이쯤에 언젠간 빠진다. 왜냐하면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빨리 다가온다. 테이퍼링도 내년 초쯤에 전격적으로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을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7월 말, 8월 초에 특히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긍정적인 거 그리고 부정적인 어떤 이슈와 변수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업 실적 엄청 좋죠. 지난 7월 초에 발표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G전자, 뭐 이번 주에 발표된 현대차, 기아차 실적으로는 전혀 나무랄 게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 자, 올해 들어서도 작년에 기저효과가 일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수출 지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반도체, 특히 자동차 수출 엄청나게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 부분 재개된 공매도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큰 어떤 규합이 된 건 아니지만 공매도를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 사인을 보이는 그런 캠페인들이 최근에도 그 일부 선보인 바가 있는데 아마 본격적으로는 8월 달 중순을 목표로 해서 이런 움직임들이 더 본격화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미국 중심으로 해서 경기라든가 증시의 정점 논란이 한창 계속 나오고 있고요. 델타 변이 확산은 뭐 전 세계적인 이슈로 다시 한번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 트럼프 시대 때만큼 드러나진 않지만 암묵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면들이 있고, 특히 7월 말에서 8월 달 사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IP 이벤트들이 포진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수급을 조금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실적 상태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뭔가요? 실적은 엄청 좋은데 왜 주가랑 같이 안 가지? 이런 얘기들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삼성전자가 그렇고요. 현대차, 예. 지난 그 목요일 날 실적 엄청나게 좋게 발표했는데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살짝 오르다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끝나는 그런 일들.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조금 약발이 먹히곤 있습니다만 대형주들이 실적을 굉장히 좋게 발표하고 있는데도 이것 역시도 2분기 실적이 피크이고 3분기나 내년도 초쯤 되면 실적이 하향세를 보일 것 같아. 이런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실적을 최대치로 찍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환호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 금요일날 살짝 8만 원에 도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7만 원대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300만에 우리 개인 투자가님들이 속을 태우시는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 조 단위의 영업 실적이 역대급으로 찍혔습니다만 그다지 좋은 모습을 아직 보여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들, 안타깝죠. 자, 그리고 제가 IPO 수급에 대해서 좀 수급 에너지 때문에 본 시장이 조금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앞서서 해드렸는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지금 7월 말에서 8월 한 초중순 정도까지 IPO 목록이에요. 신규 상장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업들인데 지금 예전 자료 기준으로 보니까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조금 수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들을 빼더라도 거의 한 15개에서 16개 정도 되는 회사가 지금 한 보름에서 한 2, 3주 사이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카카오뱅크라든가 크랩톤 같이 10조 원대 이상의 어떤 덩치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청약할 때 아마 지난 뭐 SK 그 바이오팜이라든가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청약 대금이 엄청나게 몰리는 이벤트들이 좀 발생할 것 같아서 본 시장에서 조금 주춤되고 있으면 여기 있던 돈들이 공모 시장 쪽으로 잠깐 이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요때 그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일봉을 보고 계신데요. 요때 5월달 11일에서 15일까지의 일봉 상태에서 이때 한 150포인트 조정이 나온 적이 있는데 요때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SK 아이테크놀로지라고 공모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회사가 상장되고 나서 3일 동안 주가가 빠지면서 여기에서 공모 때 신규로 받으신 분들이 쭉 들어갔다가 엄청나게 묶였던 그런 한 4, 5일의 기간 동안 주가, 종합주가 지수도 맥을 못 쳤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 빠르면 한 7월 말에서 8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연달아서 IPO와 상장 랠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모든 기업들이 다 원만한 수익을 올리고 또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마련이 되면 좋지만 계속 연속되다 보면 분명히 어느 상황에서는 동맥경화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돈이 꽉 묶여버리게 되면 원하는 수익률로 탈출하지 못하는 돈들이 정체를 보이는 순간 전반적인 개인 중심의 수급이 조금 꼬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면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 추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 이번 주 쭉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큰 변동성으로 하루 빠진 거를 3일에 걸쳐서 회복하는 일들을 여전히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비슷하게 미국도 지금 뭐 경기나 주가에 대한 고점 논란이 한창이지만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번에도 뭐 극한의 어떤 추세 바꿈이 나올 정도의 그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추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고 이번 주에 주가가 며칠 빠질 때도 결국은 어떤 박스권의 하단에서는 충분히 용기를 내서 저점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개인들 수급 방향을 보시더라도 여전히 빠지는 날 개인 중심의 사자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목요일, 금요일 날 주가와 지수가 크게 오르는 날 개인 수급이 어땠나요?
주가가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니까 개인 수급이 약 1조 원 정도 매도를 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요즘 정말 개인 투자가의 수급 시장에 정말 잘 적응을 하시고 굉장히 투자를 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지금의 개인 투자가 평균적인 수급에 순응하시는 투자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런 거 있죠. 야구 같은 거나 축구 같은 거 경기에서 어떤 판정이 좀 애매할 때 비디오 판정 같은 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결론을 낼 때 보면 애매하면 기존의 판정대로 그냥 넘어갑니다. 아주 그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되지 않으면 기존의 어떤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고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런 차원이에요. 지금 추세를 바꿀 만한 결정적인 어떤 그 한방 이런 것들이 없으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은 그냥 가던 대로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중간에 계속 우리들의 생각들을 바꿀 만한 그런 얘기들을 자꾸 누군가 던져가지고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 요인이라든가 노이즈를 만드는 일들을 여러 가지 벌이고 있죠. 왜냐하면 지수가 이게 이미 꽤 상승을 해 있으니까 위에 올라간 상황에서는 사실 어떤 움직임에 금방 좌지우지되는 흔들흔들 거리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차익 실현의 욕구도 충분히 있고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다시 한번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있는 것이고 연준이 지금 연초 이후에 계속 시장의 어떤 그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데 과연 계속 일시적으로 인플레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언젠가 또 깨진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충분히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버무려져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앞으로의 전망이 아주 밝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은 제가 그렇기 때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라고 여러 가지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해야 될 이유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작년 한 4월 달 이후 바닥치고 올라가던 이 추세가 현재 어떤 기술적인 과열 상태 크게 진행된 바 없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중간중간에 노이즈는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 빠지는 일들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은 또 인내하면 충분히 다음 텀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괴로우시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범주 내에서는 한 8월 정도 중순 이후에 다시 지수 대형주들 소외되어 있던 그런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지수가 크게 움직이는 장 마치 작년 11월에서 올 1월까지 있었던 지수와 관련된 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시고요. 이 어렵게 좀 시장이 좀 못 가고 내 계좌가 늘어나지 않는 그런 어떤 한 2, 3주 사이의 기간을 슬기롭게 극복하시는 상황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을 포트폴리오의 재구성 시간으로 만드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눈의 결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비상식적, 비정상적일 규모의 유동성이 시장에 풀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의 어떤 테이퍼링이 바로 다음 달에 준비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어요. 다만 오히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은에서 빠르면 8월, 늦어도 10월 달 정도쯤에는 금리를 한번 좀 올리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기준금리에서 한 차례 0.25 정도를 올린다 그래도 사실 어떤 증권시장이 주는 타격은 크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한 1.5%대까지 그 이상으로 금리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시장에 주는 타격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7월 말에서 8월 초순 정도까지는 약간의 보수적인 관점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를 때마다 일정 수준의 현금을 좀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시면서 가장 기본적인 매매 원칙, 아까 제가 지금 한창 잘 하고 계신 개인 투자가의 어떤 그런 방침들,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는 일이 있을 때는 오히려 큰 용기 내셔가지고 매수를 하시고
어제,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처럼 지수 반등이 좀 크게 나오는 장에서는 과감하게 또 수익을 실현시키시는 그런 진짜 기본적인 매매 원칙을 지키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오늘 가장 또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어요. 메가 트렌드, 정말 큰 대세, 물결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현재 우리 삶이라든가 주변 환경에서 대세가 돼버린 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까운 시간 내에 너무 먼, 뭐 50년 뒤에, 100년 뒤에 이런 거는 지금 정도에서 평가하기엔 너무 버거운 정도의 기간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생애 내에서 이렇게 크게 바뀌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까운 시일 내에 현실이 될 수 있는 미래, 이런 것들을 메가 트렌드의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의 약간 불안하고 불투명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섹터가 메가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으로 보시면 뭐 최근에 현대차에서 내놓은 EGMP 모델의 뭐 완전한 전기차 모델도 보고 계시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뭐 메타버스 얘기도 있고, 자, 지금 우리나라도 이번 주 들어서 폭염, 뭐 열돔 현상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 이미 뭐 캐나다나 미국 중심, 그리고 뭐 유럽 쪽에도 폭염이라든가 또 심한 폭우라든가 뭐 우박 이런 것들도 내리고요. 또 최근 중국 같은 데서는 또 엄청난 폭우, 3일 만에 1년치 비가 내리는 상황들까지 만들어지면서 이상 기온 현상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지금 메가 트렌드, 굉장히 저출산 시대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심각해서 이렇게 되면 한 50년 있다가는 인구가 반으로 준다, 이런 얘기들까지 또 나오고 있고, 고령화 시대 이런 걸 맞아서 노동력이 줄어드는 상황들이 대세인데 무얼로 커버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우주 탐험, 우주 여행 같은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가 물론 대부분 갈 수는 없겠으나 지구를 떠나서 뭐 화성이라든가 뭐 더 먼 미래를 향해서 영토 확장의 어떤 그런 도전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얼만큼 부여를 해줄 거냐 하는 부분 중요하겠고요. 지금 차의 개념이 완전 바뀌죠. 지금은 뭐 내연기관차다 이러지만 전기차로 바뀌는 과정인데 조금 있으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차들이 또 도전을 하게 될 거고 시장에 많이 선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거예요. 이런 우리가 시시각각 예전에 한 20, 30년 전에 흔히 말하는 공상과학 영화에서 봤던 그런 상황들이 20, 30년 지나고 나니까 현실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메가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 잘 듣고 계신가요? 잠시 후 온라인 무료 특강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무료 특강은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참여하거나 샵 8338로 김동엽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핸드폰으로 시청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증권시장 쪽에서 최근에 뭐 메가 트렌드라는 걸 많은 분들이 추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큰 물결로 바뀌는 것 쪽에서 주도 섹터들을 찾고 또 그 안에서 아주 알토란 같고 진주 같은 기업들을 찾아서 매매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말씀을 많은 분들이 같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저도 비슷한 관점에서 저 역시 좀 독특한 시각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21년도에 바라볼 수 있는 메가 트렌드는 아까 말씀드린 뭐 그림으로 표시한 그런 것처럼 수없이 많아요. 많지만 모든 것들을 사실 어떤 투자의 어떤 대상으로 녹일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임팩트가 크고 뭐 시장 규모가 크게 형성되고 있는 그런 섹터들만 몇 개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도 초부터 글로벌적으로나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더라도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정말 어떤 인류도 피할 수 없을 만한 메가 트렌드로 지금 우리 삶을 파고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컨택트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런 시기에서 언택트라고 하는 비대면의 라이프 사이클이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최근에 굉장히 핫한 메타버스라고 하는 섹터도 결국은 저는
코로나19가 만든 산물이기도 하고 그런 관련되는 산업을 훨씬 속도감 있게 키울 수 있는 매개체가 바로 코로나19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 하루가 멀다고 등장하고 있는 인수와 합병과 관련된 얘기들, 이것도 굉장히 유행이에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혁명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젠 전기차 정도는 새롭지 않고요. 훨씬 더 빨리 가고 아름답고 멋지면서 오래 가는 전기차,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다음 단계는 하늘을 나는 차, 이런 것들이 구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주 탐험 시대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가 전 세계를 위협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체결됐던 파리 기후 협약을 비롯해서 지금 유럽 쪽에 이번 주에 발표된 탄소 국경세와 관련된 그런 법안들이 목표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구를 더 이상 탄소로 얼룩지게 하지 말자. 더 이상 이렇게 되면 같이 온 인류가 멸망한다는 위기의식이 지금 발생을 하다 보니까 탄소 중립과 관련된 얘기들이 필요한 이유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조금 각계의 경론으로 가다 보면 최근에 코로나19 환자가 이렇게 1000명대 중반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수도권이나 일부 관광지역을 포함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까지 지금 격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델타 변이가 너무 빠른 속도로 확산을 하는데 더 심한 람다 바이러스도 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또 속도 있게 퍼지고 있다 그래요. 델타보다 더 빠른 전염력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일부 백신 같은 경우는 한 번 맞으면 70%대 변이에 대한 효과도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백신이나 치료제들이 나오지 않아서 불안감들이 커지고 있죠. 또 최근에 아주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는 국내 대형 바이오사가 만든 항체 치료제가 동물 실험에서 델타 변이 효능이 좀 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의 상황이 완료를 할 수 있는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나 백신이 없다라는 게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계속 경제에 대해서 봉쇄를 풀고 정상화를 꾀하면서도 지금 코로나19의 어떤 환자가 다시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한쪽에선 대비하고 있고 또 새로운 변이를 막을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한창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은 금방 종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2, 3년 이런 봉쇄와 재봉쇄, 다시 또 해제 이런 것들이 몇 번 반복이 되고 나면 그때쯤 되면 완벽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것이고 그때 되면 지금의 감기라든가 독감 정도의 바이러스로 조금 하향 평준화되는 그런 것들로 되겠지만 앞으로 아마 제 생각에는 1, 2년 동안은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완벽에 가까운 것들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계속 우리는 마스크를 주로 쓰고 다닌다던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백신을 맞으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대면이 훨씬 줄어드는 사이클을 볼 수밖에 없어서 흔히 말하는 언택트죠. 언택트의 생활이 일반화되거나 체험화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가장 앞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산업적인 측면은 재택근무와 관련된 직장에 나가서 하는 것과 진비 없는 그런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훨씬 더 강화가 될 것이고 교육도 지금 2학기 때 심하지만 않으면 대면 교육을 한다 그러지만 여러 가지 불합리하거나 불충분한 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현실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지금의 오프라인 교육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적인 어떤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메타버스는 지난 한 2주 전쯤에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의 2.0 버전을 발표를 하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을 특히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측면에 더 포함을 시키면서 확대 재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메타버스와 관련된 많은 얘기들 들으시면 아직도 저한테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메타버스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항상 뭐라고 드리느냐.
모르실 때가 주가라고 하는 건 굉장히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잘 개념을 모르겠다고 할 때 갑니다. 여러분들이 속속들이 메타버스를 이해하시고 체험을 해보시는 그때쯤 되면 메타버스라고 소위 불리는 그런 관련주들의 시세는 지금보다 그렇게 신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언제 뭐 제페토라고 하는 어떤 플랫폼에 들어가서 메타버스 경험하시거나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그런 VR 기기를 끼시고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사실 많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그러면 와 이거 대세래.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어. 또 가장 큰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2030년 정도 되면 지금 뭐 한 수조 원에 불과한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1700조가 된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개념을 잘 모르면서도 한 10년쯤 지나면 어마무시한 시장 규모가 되는구나. 이런 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 우리 국내 흔히 말하는 서학개미들이 최근에는 그 테슬라 주식 팔고 제일 많이 사는 주식으로 로블록스라고 하는 메타버스 게임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 이렇게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혼합한 이런 혼합현실, 이런 시장이 2030년도 되면 정말 크게 성장할 거다라는, 사실 10년 있다 그렇게 될 줄은 진짜는 모르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큰 소리가 지금 시장에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에다가 지점을 낸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신입사원 연수도 이 안에서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일부 대선급의 주자들 중심으로 해서 작년도 재작년에 그 바이든의 어떤 전략과 비슷하게 메타버스 안에서 정치와 관련된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젊은 층을 공략하는 그런 움직임들 나오고 있고, 최근에 네이버의 제페토라고 하는 걸출한 플랫폼이 있죠. 전 세계 가입자가 한 2억 명 되는 큰 플랫폼이 있는데, 그것과 거의 맞짱을 뜨겠다는 움직임으로 30대, 40대를 겨냥해서 SK텔레콤에서도 이프렌드라고 하는 새로운 또 메타버스 플랫폼을 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들의 본격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메타버스 시장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키워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금융권에서도 메타버스라고 소위 이제 그 카테고리를 묶어가지고 각종 펀드라든가 ETF 같은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설정이 되고 금액들이 커지면 관련되는 섹터의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또 자연스럽게 주가들을 붐업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최근에 한두 달 설정돼서 바로 3%다, 4%다 이런 식의 수익률이 나오다 보니까 훨씬 이제 가입의 속도가 더 붙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그 최근에 메타버스 얘기를 드리면서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정보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자, 투자의 팁은 뭐 하나 있느냐? 이런 ETF나 펀드에 아주 소액으로라도 투자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운용하는 어떤 명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메타버스 핵심주를 정확하게 찝으실 수도 있고, 여기에서 또 주력으로 비중을 높게 들어가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받게 될 거다, 이런 얘기들 드려요. 그래서 처음으로 나오는 메타버스 펀드에는 아주 소액으로라도 참여해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치 재작년 같은 경우에 대통령께서 그 국산 제품에 대한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 지원한다고 소부장 펀드 드셨었는데 그 1년 만에 거의 100%에 가까운 수익률 나오셨었잖아요. 그런 비슷한 일들이 메타버스 1호 펀드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을 제가 아주 이게 아주 친절하게 많은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많은 기업들, 해당되는 것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굉장히 유행이 돼가지고 하루에 서너 개씩 나도 메타버스인데 이러고 관련되는 기업들이 서로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제가 한 3월 달만 하더라도 메타버스 관련주가 한 10개 정도 불과했는데 지금은 한 40개에서 5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IT 뭐 부품주라든가 뭐 이런 쪽은 거의 다 놔도 메타버스, 또 미국의 어떤 기업하고 뭐 협업을 한다든가 이런 이슈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증권학적으로 봐도 메타버스 관련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올 거예요. 다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메타버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과열 현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뭐 한 서너 달 만에 뭐 뉴스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10배쯤 올라간 대장주도 나오고요. 두세 배 금방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렇게 과열되는 종목들은 사실 뒤늦게 들어가시면 또 위에서 물리시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어차피 계속 신선한 재료들과 종목들을 찾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숨어 있으면서 찐 메타버스 이런 관련주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들이 좀 궁금하시면 조금 이따 시작하는 저의 공방에도 오셔가지고 같이 또 들어주시면 조금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M&A가 유행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벌써 상반기에만 50조 시장이다 이래서 평년에 뭐 배 이상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최근에 이베이 코리아도 있었고 뭐 지그재그닷컴 이런 것도 있었고 테일러 메이드라고 하는 회사도 최근에 FNF가 인수했다는 소식으로 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이거 말고도 뭐 대우건설 있고요. 또 한샘, 그죠? 인터파크, 이거 다 매물 나와가지고 뭐 주인을 찾은 회사도 있고 한창 매각 절차를 펼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LG화학 같은 정말 뭐 2차 전지의 가장 핵심되는 기업이 10조를 투자하겠다. 그래서 배터리 소재라든가 신약 쪽의 소재 업체를 30건이나 M&A를 하겠다. 얼마 전에 천명한 뒤에 어떤 현상이 나와요? 2차 전지 소재 전부 다 빵빵 올라가는 일들이 발생하죠. 누가 인수가 당할지 모르겠는데 나도 2차 전지 소재야 이렇게 또 주장하는 회사들이 또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지난주 또 독특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마이크로 바이옴의 상장사가 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2개가 동시에 피인수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면서 마이크로 바이옴이 또 하나의 어떤 바이오 쪽에 미래 뭐 비전으로 좀 떠오르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또 주가들이 움직이는 일들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건 8월 달 한 중순 정도 이후에 지금 최근에 한창 공론화가 되고 있는 이 뭐 삼성 쪽 관련된 어떤 가석방이라든가 사면에 관련된 일들이 어떻게 이제 결론을 맺으냐에 따라서는 실제 규모도 그렇고 시장에 주는 파장도 그렇고 결국은 삼성이 지금 조용한데 이런 쪽에서 어떻게 8월 달 이벤트 이후에 큰 걸음을 내놓느냐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는 어떤 섹터 중에 하나가 반도체 분야가 되겠는데요. 새로운 기회와 전기를 맞이할 수 있느냐의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들이 8월 중순 이벤트를 기준으로 해서 가부가 좀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시장은 조금 먼저 움직이는 발생들이 좀 있기 때문에 빠르면 한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기대값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 특히나 이제 뭐 특히 삼성에서 뭐 미국의 오스틴이라든가 뭐 주변 그런 지역에 원래 지난번에 한 20조 투자를 한다 그랬다가 지금 입지도 지정이 안 된 상태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값이 높아지게 되다 보면 그쪽 지역에 이미 뭐 공장을 짓거나 어떤 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선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모빌리티 혁명 쪽에 있어서는 뭐 이미 많은 완성차 업체들에서 203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 더 이상 내연기관차 안 만들래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이미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렇죠. 2030년에서 35년 정도, 지금부터 약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지난 시점에는 아마 메이저급의 완성업체들이 거의 전기차 중심으로 모든 생산 물량을 집행을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단순히 이제 전기차 시대에서 이제는 또 자율주행, 사람의 어떤 직접적인 운전 없이도
자연스럽게 목적지까지 도달이 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기능을 갖고 있는 차에 대한 뭐 관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세종시 같은 데서 로봇가 운전하는 그런 개념의 AI 자동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차량들에 대한 뭐 시범 테스트 같은 것들 올 그 하반기 8월달, 9월달에 계속 한다는 얘기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를 뛰어넘는 또 하나의 혁명은 항공 모빌리티죠. 지금 하늘로 날아다니는 그런 뭐 드론 택시라든가 그런 뭐 헬리콥터 개념의 그런 개념 택시들 이런 것들 또 자동차들 이런 개념들이 빠르면 지금 현대차나 하나그룹에서 제시하는 상용화 시점이 사실 되게 멀지가 않아요. 한 4년 정도 지나면 가능해. 이렇게 되면 강남하고 김포공항 사이를 10분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빌리티를 만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아직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4년이면 뚝딱하고 다가올 시기란 말이에요. 금방 생각보다 현실화될 수 있는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현대차 내 어떤 기술 제휴를 하고 있는 기업이나 하나 같은 경우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가 좀 중점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핵심 관련주들 좀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모빌리티의 넥스트 레벨, 전기차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배터리가 계속 가동을 하게 되면 열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열을 제어하는 자가 전기차를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흔히 말하는 공조, 뭐 히터 이런 개념의 종목들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또 한 가지 투자 아이디어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죠. 뭐 화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궁극적인 방안이 전고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2027년 정도 상용화해서 조금 앞당겨지고 있어요. 계속 기술력들이 뭐 경쟁들이 치열하다 보니까 앞으로 한 2, 3년 정도 지나면 전고체 배터리가 실제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되면 뭐 항속거리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화재 개념에서도 훨씬 좀 떨어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기차가 막 도입이 몇 년 내로 되면서 아직까지는 이런 물량들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한 2, 3년 정도 되면 이제 성능이 떨어진 폐배터리들이 잔뜩 쌓이게 될 터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쓸 거냐. 재활용 시장, 특히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의 시장이 그때부터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또 커지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이 폐배터리에서 어떤 물질들을 뽑아내는 기술들 또 이것들을 응용해서 또 다른 어떤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과 관련되는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거는 사실 뭐 굉장히 걱정이 되면서도 인류가 결국은 도전을 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미국 같은 경우 최근에 5월달, 6월달에 이렇게 아주 뜨거웠던 뭐 40 몇 도, 50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엄청난 폭우가 내리면서 환경 재앙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환경 재앙의 기본은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를 하기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많이 논의된 가운데 유럽 쪽 중심으로 해서 일단 이 탄소 국경세라는 걸 약 5년 뒤부터 실행을 한다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철강이나 자동차 업계 중심으로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5천억, 심지어는 수출하는 금액의 한 10% 이상을 이런 그 국경세로 내야 된다 이런 추론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작년에 탄소 배출권 가격이 좀 비싸다가 6월 말에 10,000원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20,000원까지 올라가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탄소 배출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좀 피하려면 결국은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어떤 값어치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권리를 많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숲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나 목재 관련주들 그런 것들 우리 시장에도 몇 개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관심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탄소를 많이 만드는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을 통해서 탄소 배출권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앞으로 닥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탄소 배출과 관련된 큰 이슈가 있지만 이번에 뭐 덥잖아요. 이번 주도 너무 덥고 뭐 진짜 심한 더위가 앞으로도 8월 초중순까지 계속된다고 하다 보니까 전력 대란에 대한 걱정이 나오면서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 움직였고 대신에 원전 가동을 또 빨리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팍 줄어드는 전력 예비율이 넉넉하면 이런 이슈가 크게 작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반면에 또 너무 더우니까 뭐 창문형 에어컨을 비롯한 계절 가정 기업들 최근 시세가 좋았고요. 뭐 냉매 기업들 그리고 뒤늦게 빈과 판매가 급증한다 이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빈과주들도 좋았고요. 궁극적인 이런 이상기온의 해결은 스마트팜이라는 어떤 그 온실을 통한 첨단 농업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기아 문제들 이러면서 또 이런 종목들이 주중에 한번 움직이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기후변화에 맞춰서 정말 이거는 인류의 어떤 현실적인 미래와 관련된 직결되는 문제라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증권시장의 도전과제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번 주에 그 KLX 시장에서요, 기후변화 관련된 솔루션 지수 3종을 만들었고, 이 안에 40개 종목을 넣어놨으니까요, 이런 기업들의 중점을 좀 두시는 투자가 필요할 것 같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메가 트렌드 어떤 사례라든가 추세들이 물론 제가 생각하는 궁극의 핵심이라고 볼 수는 있겠고, 이거 외에도 추가가 되는 것들은 다음에 순서가 되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현 장세, 굉장히 불안하고 복잡하고 불투명하다 이런 때 필요한 여러분들의 투자 마인드는 견고함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고 뭐 유행처럼 한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지금 시장 여러분들의 투자 마인드를 저쪽으로 이쪽으로 막 흔들더라도 결국은 오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중심을 잡는 그런 견고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견고함이라는 건 계속 안 움직여서 부러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맞는 유연함도 같이 겸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시간에 좀 미흡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제가 조금 바로 있다가 진행되는 공방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주 연속으로 수익률이 우수하게 나오면서 주간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된 기념으로 오늘 방송을 같이 했는데 다음 주에도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이런 내용들과 함께 다음 주에 또 살펴볼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소개해드리는 시간 잠시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엽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혹시 방송이 짧아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 무료 특강 준비했는데요. 김동엽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특강은 한국경제TV 홈페이지 또는 샵 8338번으로 김동엽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핸드폰으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특강을 통해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 우리 시장에 강한 호재가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